아들이 결혼한다길래 대출받기 아까워서 전세자금 좀 보냈어요. 6천만 원쯤 그냥 도와준 거죠. 근데 이게 세금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2025년 5월 7일 이후 이제 가족 간 금전 거래도 마음 놓고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가족끼리는 괜찮겠지 하며 오간 돈들이 이제는 국세청의 AI 감시망에 걸려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현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에서 70세 부모님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에 왜 세금이 붙죠? 이 질문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동안은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자식이 부모 병원비를 대신 내줘도 그냥 가족끼리의 도움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5월부터는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그 10%를 포상금으로 받는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즉, 세금을 더 많이 찾아내면 그만큼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무조사의 칼끝은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아닌 평범한 우리 집 통장에도 겨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는 67세 김모 씨는 큰아들이 결혼하면서 6천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보탰습니다. 별다른 서류도 없이 그냥 계좌로 쏴준 거. 그런데 몇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세 미신고로 가산세 포함 1,32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였습니다.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으로 가족 도와준 건데. 하지만 국세청은 말합니다. 가족이어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요즘은 자금 흐름을 AI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이 일정하게 반복 송금되거나 미성년자 계좌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 바로 이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예전엔 세무조사를 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자료를 들춰봤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이 입출금되거나 999만 원씩 쪼개서 출금한 흔적까지도 실시간으로 잡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가족 간 송금도 이심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매달 용돈 보냈다가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가족 간 거래, 이젠 위험합니다. 매달 30만 원씩 부모님께 용돈 받았던 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제 가족 간 돈 거래는 마음과 정이 아니라 규칙과 증거로 다뤄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에 숨겨진 증여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금 금액과 시기만 봐도 AI가 이심 패턴인지 판별합니다. 어떻게요? 같은 금액 더하기 정기 송금, 은 증여 의심. 엄마가 생활비로 30만 원씩 보내주셨는데 왜 문제가 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패턴입니다. 국세청은 매월 일정 금액이 반복해서 오가는 거래를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달 30만 원씩 보내면 총 3,600만 원.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이지만 문제는 이걸 신고하지 않고 증거 없이 보냈을 경우 전체 금액의 증여세가 붙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송금 후 바로 고가 자산 구입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셨고 저는 그 돈으로 차를 샀어요. 이 경우 송금한 날과 자산 구매 시점이 가까우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산 구입 자금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일 가능성 높음, 즉, 그 자금이 대출인지 증여인지 소명할 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도 없고 이자 상환도 없다면 거의 100% 증여로 간주됩니다. 소득 대비 과한 소비 조사 확률 급상승. 제 월급은 250만 원인데요. 그런데 전세 1억을 마련했거든요. AI는 소득과 자산 괴리를 감지합니다. 소득보다 자산이 급격히 늘었을 때 그 사이의 차액은 누군가에게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족이라면 곧바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걸 국세청에선 PCI 시스템 Personal Capital Increase, 자금 증가 분석이라 부르며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AI가 통합 분석해 자금 출처를 역추적합니다. 여기서 한 번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금융정보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좌 송금이 가장 위험한 유형. 손주 이름으로 적금 들어줬어요. 나중에 대학 등록금으로 쓰라고요. 이 사례
사실상 증여세 폭탄을 부르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명의로 돈을 넣은 게 확인되면 10년간 2천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간 증여세 부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덤으로 나옵니다. 현금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보다 현금, 거래가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5월부터는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도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금융기관이 이 거래 좀 수상한데요? 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해당 기록은 국세청에 넘어갑니다. 게다가 999만 원씩 쪼개서 인출하면 괜찮냐고요?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걸 스미핑이라 부르며 의도적인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강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세금 폭탄 맞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름으로 전세자금 8천만 원 송금, 차용증 없음 증여세 대상, 미성년자 손주 계좌에 매달 100만 원씩 용돈 입금, 2년간 누적 2,400만 원 증여세 부과, 자녀가 부모 병원비 대신 결제, 영수증 계약서 없음 증여 추정, 이처럼 증빙 없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죄다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딱 하나, 증거 남기기입니다. 송금 시 병원비 대납, 5월 생활비 등 용도 명시하기, 가능한 한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금상첨화, 자녀 계좌로 보낼 게 아니라 학교 병원에 직접 납부하기, 생활비 지원은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만, 즉 월 30만 원 미만이 안전선. 결론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의심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줬는지, 무슨 용도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직접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 썼는데요. 그냥 쓰면 소용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인정받는 진짜 차용증이란?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으로 8천만 원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썼는데요. 근데 국세청에선 그게 증여래요. 왜 그런 거죠? 이 질문 요즘 정말 자주 나옵니다.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안 낸다? 절대 아닙니다. 2025년 이후 강화되는 세무 환경에서 형식적인 차용증은 무용지물입니다. 거래에 실질이 없다면 어떤 서류를 내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종이에 써서 도장 찍었다고? 그건 효과 없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라고 A사 용지 한 장에 대충 누구에게 금 몇천만 원을 빌려줌, 20년 몇 월 며칠, 서명,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증빙으로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음, 상환 일정이 없음, 서류만 있고 실제 이자 원금 상환 내역이 없음, 공증 안 됨, 송금 기록과 연결되지 않음, 즉 종이만 있고 돈의 흐름이 없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질은 증여다. 진짜로 인정받는 차용증은 이렇게 써야 합니다. 자, 그럼 국세청이 이건 대출 맞네요라고 인정해주는 차용증은 어떤 걸까요? 5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금액 명시 숫자 한글 병기, 금 2천만 원을 빌려줌, 이자율 기재 법정, 이자율 이상, 2025년 기준 연 4.6% 이상으로 설정, 이자율이 없으면 무이자 사실상 증여로 봅니다. 상환 계획 구체화, 2025년 6월부터 매월 말일, 원금 100만 원 플러스 이자 지급 등 애매한 문구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소용없음. 자필 서명과 날인, 컴퓨터 출력만 하고 도장도 안 찍으면 증빙력 급라, 공증 또는 최소 가족 회의록 첨부, 공증받으면 제3자 확인된 계약으로 인정받아 신뢰도 상승. 진짜 돈 돌려받으셨나요? 세무조사 핵심 질문입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도 실제로 이자나 원금 상환 흐름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차용증보다 실제 거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2025년 5월 아버지가 딸에게 3천만 원 송금, 차용증은 있음. 그러나 이후 1년간 딸의 계좌에서 이자나 원금 상환 흔적 없음. 이 경우
대출은 맞지만 실질은 증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인정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매달 30일 아버지 계좌로 5월 이자 11만 5천 원 이체 메모에 5월 이자 지급 명시. 상환이 어려워 일정 변경 시 변경 약정서 따로 작성. 대출 후 3년 이내 원금 일부 상환 실제 거래로 인정. 꼭 필요한 증빙 자료. 이건 무조건 챙기세요.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우린 차용증 있어요. 한마디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시작일 뿐이고 그 뒤의 거래 기록들이 핵심 증거입니다. 다음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차용증 원본 공증 포함 시 사본 보관도 오케이. 정기 이자 및 원금 상환 이체 내역. 이체 시 메모 캡처본. 가족 간 대출회의 내용 문자. 카톡, 메일 등. 의료비 등록금 등. 실제 사용 증빙 영수증. 청구서 등.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돈 빌리는 대화가 남아있다면 그 자체로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거 가족끼리 사적 대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런 디지털 증거도 강력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가족인데 무이자 대출도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2억 1,700만 원 2025년 기준까지 가능하며 초과 시 이익의 증여로 간주됩니다. 부부는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합니다. 자녀 등록금을 계좌로 보내면 안 되나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교에 직접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썼는데도 세무조사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황하지 말고 차용증 실제 거래 흐름, 이체 메모 증빙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함께 일관된 설명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차용증은 쓰는 게 아니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 원금 상환 흐름이 없다면 무용지물, 차용증 거래 흐름 증빙 자료 3종 세트로 준비. 가족끼리도 이제 돈의 이유와 흔적이 중요. 통지서 한 장의 집안이 멘붕 실전 세무조사 사례와 피할 수 있는 방법.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시는 70세 박모 선생님께서는 몇 달 전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등기우편을 받으셨습니다. 귀하의 자녀명의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통지서입니다. 내용을 읽으신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을 도와주려고 7천만 원을 보내셨고 따님 대학 등록금도 대신 납부해드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자녀분들의 결혼이나 생계는 부모가 챙기는 것이라고 믿으셨기에 별도의 서류도 없으셨고 신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돈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가족끼리 마음으로 주고받은 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5년 5월 이후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하여 강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취득이 있는 경우 그 전후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AI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예전에는 간과되던 거래들까지도 세무조사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가족 간 거래를 조사하고 그때 어떤 실수들이 반복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65세 김 선생님께서는 30대 따님께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따님께서는 전업주부셨고 수입이 없으셔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님께서 1억이 넘는 전세 자금을 계약하시면서 국세청의 PCI 시스템 자금 증가 분석에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계좌 내역을 확인한 결과 6천만 원 이상 부모님께서 꾸준히 입금하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김 선생님 부부께서는 증여세 800만 원과 함께 무신고, 가산세 20%까지 더해 총 960만 원을 납부하시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였다고 주장하셨지만 메모도 없으셨고 지급 시기와 자산 취득이 겹쳤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 부산에 거주하시는 70대 이 선생님께서는 손주 명의로 5년간 매년 5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가 대학 갈 때 쓸 돈이라 생각하시고 저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미성년자 계좌로의 정기 송금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에 누적 2천만 원 이상 입금된 것이 포착되었고 조사 결과 증여세 미신고로 38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시게 되었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신고냐고 항의하셨지만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는 감정이 아니라 규정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하실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차용증 작성이나 간단한 증빙만 있으셨더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의 송금은 매달 이체하실 때 5월 생활비 지원, 자녀 양육비처럼 메모를 남기셨다면 그 자체로 사용 목적이 명확해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손주 적금도 손주의 교육 목적임을 밝히고 부모님과 함께 분할증여 형식으로 처리하며 신고만 하셨더라면 세금 없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자주 받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차용증을 썼는데 왜 증여라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문서보다 돈의 흐름을 봅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나 원금 상환이 없으면 그냥 말장난으로 봅니다. 반대로 이자 1만 원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돌려드리고 그 이체 내역에 명확한 메모가 남아있다면 세무조사관조차 이건 실제 거래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할 때 특정한 질문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이 돈을 왜 보냈죠? 언제부터 그렇게 주셨나요? 상환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증빙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흐트러짐 없이 일관된 설명과 서류로 대응하실 수 있다면 세무조사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정이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의 혼사, 손주의 진학, 부모님의 병원비 등은 누구나 겪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 가족끼리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연스러움이 세법의 시선에서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 간 돈 거래에도 근거가 필요하고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 한 장이 집안 분위기를 뒤흔들지 않게 하시려면 오늘이라도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증빙과 신고, 절차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025년 국세청은 이렇게 달라졌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실시간 추적하는 이유. 2025년 5월 대한민국 세무 행정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령이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내부 시스템과 운영 방식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세무당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된 이유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이제 국세청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금융 흐름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의 10%를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조사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으나 이 제도 도입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공무원 개인이 추징 실적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됨에 따라 조사 의혹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특히 명백한 탈세가 아니더라도 형식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AI 기반 금융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분석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제 이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어 가족 간 반복 송금, 특정 시점에 모이는 자금, 계좌 간 비정상적인 이동 등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이 스스로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만 금융정보 분석원이 보고받았으나 2025년 5월부터는 그 기준이 하루 500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며 쪼개기 출금은 오히려 회피 시도로 분류되어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금 출처 조사 강화입니다. 이전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금 출처를 요구하였으나 이제는 단순한 예금 변화나 투자금 증가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시점 전후 2주 동안의 계좌 흐름,
그리고 그 자금이 가족 간 거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때 부모나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심지어 사돈 간 거래까지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족 간 지원이 이제는 정확한 설명과 증빙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되거나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 거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실제 목적은 편법 증여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 과세 확대에 있습니다. 즉, 투명한 거래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족 간 거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첫째, 비과세 한도를 정확히 알고 거래해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둘째, 차용 형태의 거래라면 실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흐름, 이체 메모, 변경 약정서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2025년 이후 국세청은 실제 거래 흐름을 더욱 중시합니다. 문서보다 자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은 추적이 어렵다고 오해하지만 지금은 현금 거래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계좌이체는 명확한 흔적이 남고 그 목적만 증빙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현금은 출처 불명 자금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특히 매번 490만 원씩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등 인위적인 거래는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이 실시간 감시를 넘어 선제적으로 통지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자산거래나 예금 증가가 감지되면 먼저 소명 요청을 보내고 기한 내에 소명을 하지 못하면 바로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담긴 금전 지원이 불필요한 오해나 조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근거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준비된 가족만이 세금에서 자유롭다. 돈보다 중요한 건 흐름과 기록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단순히 차용증 한 장이나 이체 메모 한 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염두에 둔 일상의 정리 습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회수했는지를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거래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형태의 거래라면 일관된 일정에 따라 이자 또는 원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입니다. 한두 번 보내고 멈춘 거래는 조사 시에 대출이 아닌 위장된 증여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 다음은 메모 관리입니다. 이체 시 자동으로 남는 메모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병원비 대납, 6월 원금 상환처럼 구체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문구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메모를 캡처해두거나 거래 일지에 함께 정리해두면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문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자금 지원에 대해 가족끼리 의견을 나누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소통의 흔적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의외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 자녀에게 금액의 성격을 설명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주 소명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회계장부처럼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연도별로 거래 내역과 목적, 근거 자료를 하나의 폴더나 파일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거래 일지 형식으로 만든 엑셀 파일이나 수기로 작성한 노트도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통장 사본, 이체 명세서, 병원이나 학교 영수증도 함께 보관하면 완벽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거래 당사자 외의 가족 구성원에게도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해두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줬는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금 흐름은 형제나 자녀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면 간단한 가계 회의록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세무 대행 차원을 넘어 가족 간 오해나 갈등을 미리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과 관련된 감각을 잊지 않고 유지하려면 최소한 연 1회는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겼는지, 증여 신고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혹시 갚기로 했던 돈이 미지급된 상태는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개선점이 보입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송금이나 과도한 현금, 거래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이 움직이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의 목적과 흐름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조사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무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준비된 자료와 일관된 설명만으로 빠르게 소명을 마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믿음과 배려가 담긴 행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가족 보호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흔적을 남기며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세금 걱정 없이 가족 간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인데 무슨 서류까지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적인 거래도 공적인 시선으로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준비된 가족만이 세무조사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물론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모두가 세금 걱정 없는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나눔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